낭만주의란 이 고전주의의 획일적이고 규칙적이고 그런 제한된 사고방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 18세기 후반부터 일어났던 개인 중심, 개성 중심의 사상이고 문학운동이다 라는 것이 전제됩니다. 그동안 고전주의 문학은 왕족과 귀족의 또한 양반의 취향에 맞게 형식과 절차를 중시하는 장엄하고 우아한 표현을 추구하였다. 그러나 차츰 도시와 산업의 시대로 접어들면서 상공업으로 부를 쌓은 시민 부르주아 계급이 등장하였고, 이들이 역사를 주도하면서 개인적인 사상과 자유로운 상상의 날개를 펴게 된 것이다. 그렇습니까? 과거에는 이제 귀족들이, 왕이 봉건주 시대는 지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명령과 규칙에 따라야만 됐었는데, 근대에 와가지고는 소위 시민들이 장사도 하고 공장도 세우고 그러다 보니까 여행도 많이 가야겠고, 보니까 세상에 아주 신기한 것도 많고 우물한 개구리로 살았다는 것을 느끼면서 차츰 개성, 개인, 자유 이런 것을 찾기 시작했는데, 그게 다 근대 산업과 관계가 있습니다. 낭만이라는 말은 고대 불어의 로망의 번역어로, 그 뜻은 귀족이 사용하던 고급의 라틴어가 아니라 향토라는 말이며, 당초에는 기이하고 가공적이고 경이하고 환상적인 등의 의미로 사용하다가 고전주의와 상반된 사조 개념으로 전용된 것이다. 낭만주의는 세계를 인식하는 힘이 이성보다는 감성, 세계 그 자체는 살아있는 유기체,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유기체란 말은 우리 몸이 팔다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다 연결되어 있는 거지, 귀족 따로 있고 서민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낭만주의는 현실을 떠나 또 다른 세계로 진입하며 멀리 있는 것, 낯선 것, 무한한 것을 동경하면서 상상의 날개를 편다. 따라서 낭만주의 특징은 첫째로 보편적인 인간이 아니라 개인적, 개성적인 인간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어떤 보편적인 인간, 반드시 삼각모륜을 지켜야 된다라든지, 반드시 도덕적인, 반드시 효과중이하다라든지, 뭐 이런 어떤 딱 기준을 정하고 거기에 맞추는 것, 그런 보편적인 인간이 아니라 각각 개성에 맞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낭만주의 문학은 자기의 감정, 취미, 습성, 생각을 마음껏 드러낸다. 그런 점에서 모방이 아니라 표현이고 집단이 아니라 나의 감정과 상상이 된다. 바로 상상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상상, 이것도 바로 낭만주의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모방론, 표현론 이런 말이 있는데, 과거에 비해서 고전주의 시대는 고전을 모방하는 겁니다. 흉내만 잘 냈으면 됐어요. 흉내를 잘 내는 것. 고전의 정신, 고전의 사상, 고전의 형식을 그대로 흉내내는 걸 문학을 잘하는 것이라고 봤죠. 그게 바로 모방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내 감정을 마음대로 표현하는, 익스프레스, 표현하는 것이다. 둘째로는 과거의 전통의 인습이나 전통의 인습을 거부하고 자유분방한 사고다. 아주 낭만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해의와 방황 또는 우울도 동반,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죠. 방황할 수도 있고 어떤 해의에 빠질 수도 있죠. 셋째는 상상력의 부인은 초월주의, 신비주의, 직관, 내면 영혼의 세계를 응시한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낭만주의 중에서 상상력, 자유로운 상상력입니다. 그래서 이 상상력이 너무 올라가니까 초월주의까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신비로운 것, 이상한 것, 또 직관이니 내면이니 이런 말, 여러분들 요즘도 그거 직관적으로 봐. 그게 아니다. 내면적으로 보자.
영혼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여러분들 영혼이 뭐예요 도대체? 네, 이 영혼이란 말 잘 써요. 자유로운 영혼. 내 영혼이 은총이고 영혼을 엄청나게 많이 영혼이란 말 쓰는데 영혼이 뭡니까? 다시 말하면 그건 자유로운 상상 속의 영혼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낭만주의 이후 사실은 영혼이란 말이 나올 수가 있었던 것이죠. 네 번째로는 고전주의 문체가 명확한 걸 객관입니다. 낭만파의 것은 감상, 열렬, 암시, 주관, 이국적, 신비적, 이상적이다. 그런 것들이 바로 낭만주의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상력에 대한 인식은 르네상스 이후부터인데,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시든이라는 사람이 신은 무에서 유로 창조했다면 시인은 세상에 없는 형상들을 상상력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제2의 창조자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시인이란 뭐냐? 지상에 없는 것을 어떤 모양을 만들어서 새로 그 모양을 만들어내는 이걸 형상화라고 합니다. 형상화. 그런데 그러면 이 형상 어떤 모양을 만들어내려면 모양에는 시각적, 청각적, 후각적, 촉각적 이런 것들이 구비되어야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그렇다 보니까 가시적인 어떤 사물이 되어야죠. 그럼 이 가시적인 사물이 되려면 뭘 사용해야 되느냐? 이미지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상상력의 무기는 뭐다? 이미지다. 이렇게 얘기가 또 됩니다. 이미지를 통해서 새로운 형상을 만들어내는 것. 이게 바로 상상이고 그게 바로 낭만주의적 사고입니다. 그리고 그걸 우리는 창조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제1의 창조고 시인이 창조한 것은 제2의 창조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때부터 창조라는 시인은 창조자다 이렇게 자부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낭만주의로서는 적어도 예수의 이성을 아주 제하는가 극히 부차적인 역할만을 맡게 됩니다. 이들은 감성이 이성보다 중요하며 집단보다 개인이 분석보다는 종합이 인간의 본성에 가깝다고 한 것이다. 그래서 이 시인 블레이크 같은 사람도 오히려 진리는 본질은 상상만이 본질적 실제에 도달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오히려 날카로운 이성인이 지식으로 진리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상상력으로 진리에 도달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낭만주의의 핵심은 상상력이고 상상력이야말로 무한한 창조력의 원동력이 되고 그게 오늘날 시의 핵심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의 무기가 뭐냐? 상상력입니다. 그래서 이 고전주의와 달리 이제 이 낭만주의적인 그런 시를 아주 선언적으로 이렇게 운동한 대표적인 시인이 있습니다. 바로 그게 워드워드의 작품들이 많은데 그 중에 이제 하나의 무지개라는 작품을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늘의 무지개를 바라보면 내 가슴은 뛰노라. 나 어렸을 때도 그랬고 어른이 된 지금에도 그렇고 늙어서도 그러기를 바라노니 그렇지 않으면 죽음이나 다름없으니 차라리 죽는 것만 가지 못하리. 하늘의 무지개를 바라보면 내 가슴 뛰노라. 이게 언제 시절 얘기입니까? 어린 시절 얘기죠. 동심, 순수한 마음, 이해, 어떤 세속적인 이해관계 없이 하늘을 볼 때 하늘은 너무 신비롭죠. 신기하죠. 그러니까 가슴이 뛰죠. 하늘 신비롭고
신기롭게 볼 수 있는 마음, 그 본성이, 그게 본심입니다. 인간의 본성. 그런 감성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네, 무지개를 어린 시절에 바라볼 때도 가슴이 뛰었지만 늙어서도 그렇게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거 완전히 새 속에 물들어서 살아간 죽은 목숨이다 이거요. 이만큼 순수한 감정을 중요시 했습니다. 이게 낭만주의적 사고, 낭만주의 정신입니다.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 그런 점에서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다. 바라노니 내 생의 하루하루가 경건한 마음으로 이어지기를, 경건한 마음이라고 해서 좀 약간 자유분방한 것보다는 조금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기서 핵심은 그런 어린이 같은 순수한 감정으로 세계를 바라본다는 것.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낭만주의적 감정에 또 하나 여기서 배워야 할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하늘이고 무지개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이 바라보는 아름다운 세계는 저 먼 하늘이고 아름다운 무지개입니다. 그러니까 자, 이것을요, 인간의 사고, 인간의 세계관, 인간이 일생 살아가면서 하늘을 바라보고 살 것이냐, 수평으로 땅을 보고 살아갈 것이냐, 이런 겁니다. 하늘을 늘 무한한 하늘을 바라보고 살 것이냐, 아니면 이 수평적인 세상을 바라보고 살 것이냐. 늘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삶. 네, 어떻게 의미에서니까 종교적인 삶이, 이게 바로 낭만주의적 삶입니다. 보다 높은 세계의 꿈을 그리면서 사는 삶. 그러니까 상승지향의 인생관입니다. 보다 높은 세계를 지향하는 인생관입니다. 그런데 땅을 보면서 사는 것, 수평적인 것, 바로 옆만 바라보는 것, 인간들만 바라보는 그러한 문예사조를 그래서 낭만주의가 아니라 그런 것은 사실주의가 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제가 사실주의를 보강할 작정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사고에는, 세계관에는 좀 더 높은 세계를 바라보며 사는, 꿈을 갖고 사는 삶, 낭만주의적 삶, 이게 낭만입니다. 그리고 수평적인 현실만 보고 사는 삶, 그게 리얼리즘, 사실주의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이 워지어주의 이시 속에 바로 하늘을 보고 무지개를 보고 순수함을 보는 것, 이게 바로 낭만주의적 사고고, 그러한 시를 낭만주의 시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나라에는 낭만주의가 언제 왔냐? 1907년. 거기 보면 1907년 중동 만국사에 낭만주의라고 하는 말이 처음 등장합니다. 그렇지만 실제 우리나라의 이 서구의 이래 낭만주의 사조가 들어온 것은 1920년대 소위 3.1운동 일어나서 정말 식민지 아픔과 또 3.1운동으로 인한 실패와 거기서 느끼는 좌절감, 이런 것들이 함께 어울린 시대에 낭만주의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이제 문인들이 일본 유학도 가고 신문용을 받아들이면서 이제 새로운 잡지를 만든 것이 백조, 폐허, 그리고 내가 운영하는 창조, 이런 게 다 이게 1920년대 19년 20년 바로 이 3.1운동의 실패와 좌절과 희망, 그 속에서 싹텄던 문화운동입니다. 그때의 낭만주의를 받아들이게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 시대의 낭만주의는
그런 아름다운 꿈, 먼 이상, 희망 그런 것보다는 아픔, 슬픔, 괴로움이 더 많았어요. 네, 그래서 그 주로 나타난 20년대 이 시대의 시기는 허무주의, 어떤 세기말 사상 뭐 이런 것들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대에 따라서 사조가 다르죠. 여러분들 요즘은 컴퓨터 시대니까 씻으면서 가끔 컴퓨터 얘기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는 문학을 할 때 그 소재를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서 언어를 택하기 때문에 현실의 언어. 그러니까 1920년대의 현실은 아픔, 슬픔, 괴로움, 좌절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거기 오삼순의 허무허무의 선언. 낭만주의는 낭만주의 대 이런 그 허무주의적인 낭만주의. 아까 워즈워즈는 허무주의가 아니라 이상주의적인 낭만주의. 그리고 이 오삼순의 낭만주의는 허무주의입니다. 바람아, 오 폭풍아, 흑풍아, 그 불꽃을 불어 날려라, 쓸어 헤쳐라, 몰아무찔러라, 오 위대한 폭풍아, 세계에 충만한 그 불꽃을 오 그리고 한없고 끝없는 허무에 춤춰 버리라. 이렇게 허무주의. 그래서 이것을 뭐 데카당 뭐 영어를 뭐 폐주의 뭐 이런 소리를 합니다만 어쨌든 1920년대 그 우리나라 최초로 들은 우리나라의 낭만주의는 이런 좌절과 허무로부터 시작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하나 배워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0년대 이런 시를 보면 날려라 폭풍아 이런 것이 시는 이렇게 쓰는 건가 보다 하고 폭풍아 이렇게 쓰는 버릇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의식 속에 그런 20년대의 문학 그 전통이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그래서 시인들이 좀 과잉된 감정의 어조. 그래서 우리가 시를 쓸 때 이렇게 너무 과잉된 감정의 어조를 드러낸 것 그렇게 좋지 않다. 또 어둡고 우울한 병적인 정서로 일관하고 있는데 이것도 건강하지 못하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시대의 시는 이미지를 제대로 살리는 게 아니라 수식어, 충만한, 한없고 끝없는 이런 것들 수식어를 많이 쓰고 있는데 그러게 요즘도 우리가 시를 쓸 때 한없는 그리움, 아름다운 청춘, 아름다운 꽃밭, 아름다운 한없는 이런 형용사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도 다 그런 형용사적 수식어의 어법인데 그런 것도 좀 지나치다 하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20년대의 낭만주의적 허무주의를 극복하고 30년대에 와서는 이것을 극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극복하면서 나오는 것이 소위 시문학파라고 하는 건데 여기 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김영란의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이라는 그런 시가 있습니다.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같이 풀 아래 웃음 짓는 샘물같이 내 마음 고요히 고운 봄기후에 오늘 하루 하늘을 우러르고 싶다. 새학시골에 떠오른 부끄럼같이 시의 가슴을 살포시 젓는 물결같이 보드랜 에메랄드 얇게 흐르는 신비한 하늘을 바라보고 싶다. 얼마나 깨끗합니까? 아주 신선하죠. 그러니까
이 시를 보면은 20년대의 좌절, 지나친 감정보다는 그 아름다운 삶, 또 자연, 이런 것들이 아주 순수하게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에서 느끼는 특징은 역시 워드워드의 낭만주의적 모습을 보여요.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같이 이 사람이 보고 있는 게 뭡니까? 햇살, 따뜻한 밝은 햇살을 지금 보고 있죠. 불 아래 웃음 짓는 샘물같이 순수한 내 마음 고요히 고운 봄길 위에 오늘 하루 하늘을 우러르고 싶다. 햇살, 샘물, 하늘 모두가 아름답고 깨끗한 것들이고 이상적인 것들입니다. 그게 바로 낭만주의적 사고입니다. 새학시골에 떠오르는 불구름같이 시의 가슴을 살포시 젓는 물결같이. 네, 새학시골 여성적인 것을 꿈꾼다는 것도 낭만주의적이죠. 또 시의 가슴 살포시 젓는 물결같이 이런 것도 얼마나 좋습니까? 시의 가슴을 살포시 젓는 물결, 이런 표현도 아주 좋지 않습니까? 보드라운 에메랄드 얇게 흐르는 신비한 하늘을 바라보고 싶다. 역시 하늘입니다. 그러니까 아름답고 깨끗하고 순수한 세계를 동경하면서 쓴 순수한, 이게 1930년대에 썼어요. 그럼 지금부터 80년 전에 쓴 시입니다. 얼마나 아름답게 썼습니까? 자, 이 시를 읽으면 가슴이 탁 트이며 세상이 갑자기 아름답고 정답게 느껴진다. 절망과 눈물의 먹구름이 활짝 걷어 봄날의 하늘을 연상할 수 있다. 이렇게 밝고 긍정적인 시선으로 사물의 온갖 미세한 움직임을 관찰하고 그것을 자기 정서로 소화하여 표현하는 것, 이게 바로 낭만주의적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도 꽃밭에 꽃을 보고 하늘의 햇살을 보고 또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고 노래하는 그러한 모든 시적 행위는 그게 바로 낭만주의적 태도입니다. 그런 점을 내가 지금 어떤 방향에 시를 쓰나 어떤 사주 그걸 알고 쓰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일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자연, 세상 이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아름답게 보고 그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모든 시적 행위, 이게 낭만주의적 시적 행위입니다. 따라서 한국의 낭만주의는 1920년대 이상화, 오상준, 박정화 등의 어두운 낭만주의와 또 상징주의, 상상력을, 근데 이제 그렇게 시작했어요. 상징주의 얘기지만 상징주의도 낭만주의가 좀 발전한 것입니다. 나중에 이 상징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할 것입니다. 그런 상상력이 25년대 김소월, 한용운을 통해서 전통과 민족으로 성화되었고 30년대 지금 본 김영남 같은 또 박용철, 이하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순수한 순투시로 전개되었고 그 다음에 40년대 서정주, 유치환 이런 사람을 통해서 생명파로 발전하고 또 광복 이후에는 박목월, 박두진, 조지웅은 이 청록파에 의해서 또 연결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50년대 박재상, 80년대, 90년대 여러분까지 이어지는 오늘날 서정시의 모체가 바로 낭만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부분 쓰고 있는 모든 이 시의 서정적 시의 형태는 다 낭만주의적 그런 사고에 기초하고 시를 쓰고 있다. 이런 점을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 한국의 이러한 그 낭만주의 시,
이렇게 쭉 훑어보면서 제가 좀 약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강의 때 얘기를 하는데 저는 다행히도 한국문학사에서 20년대에서부터 60년대 뭐 지금 이렇게까지 제가 공부하면서 1920년대 이 박종화의 낭만주의 시였습니다. 물론 뭐 소설도 썼죠. 저는 이 1920년대 낭만주의의 대표적인 시인 박종화 선생님한테 직접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성균관대학교 다니면서. 그 다음에 1930년대 여기 김영남, 박용철, 이하윤, 이하윤 선생이 제 석사 논문 지도교수였습니다. 그 다음에 40년대 박목월, 박두진, 조지훈인데 조지훈이 바로 제가 고려대학교에서 석사 논문 떴을 때 지도교수였습니다. 또 박두진은 또 저의 논문 심사위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운 좋게 우리나라 초창기 낭만주의의 대가들로부터 직접 사사를 한 그런 행운을 가졌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직접 저는 배웠고 그분들의 캐치를 느껴가면서 공부했던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오늘날 한국의 서정시가 이게 지금은 뭐 시쓰는 분들이 약 10,000명 이상, 그러니까 문인협회에 가입한 사람만도 12,000명 뭐 이렇게 됩니다. 그 중에 80%가 서정시를 씁니다. 그럼 이 서정시를 쓴 것은 바로 20년대, 30년대, 40년대, 50년대로 쭉 이어오니 낭만주의적인 그런 서정적 전통을 계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날 서정시가 형성되고 있다 하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한국의 시가 현대화된 것은 낭만주의에서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래서 이제 일단 시학 이론에서 역사적인 이해에서 우선 이 낭만주의에 대한 얘기를 이 정도로 하고요. 그럼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 낭만주의와 또 오늘 현대 이 사조의 상반된 또 이론이 하나 다 있습니다. 그 이론이 뭐냐면 사실주의라는 그런 사조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사실주의에 대한 얘기를 좀 또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실주의도 오늘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문학사, 오늘의 현실을 지배하는 사조는 크게 낭만주의적 계통과 사실주의적 계통이 있고, 그래서 작가들도 시인들도 글 쓰면서 낭만주의적인 작품을 쓰는 사람, 사실주의적인 작품을 쓰는 사람으로 나뉘어집니다. 정치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낭만주의와 사실주의에 대한 배경을 안다고 하는 것은 오늘의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는 방법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다음 시간에는 사실주의와 문학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